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9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를 전체, 그 다음에 레귤러 레지스터한 스튜던트, 그 다음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이렇게 나눴고, 오늘 여기 화면이 없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카메라가 고장이에요.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펜으로 여기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2가 다가오고 있어요.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클래스 미팅을 한 28번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37, 21이니까 47, 28이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19번째, 이번 수요일 날 20번째 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퀴즈를 보는 게 대충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핸드아웃과 뭐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들은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레귤러 여러분 앉아 있는 오늘 학생들은 지난번에 분명히 17번째 수업까지 하지 않았냐. 네, 제가 어나운스를 했듯이 18번째 수업은 제가 혼자 레코딩을 했고요.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호목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고요. 제 기억하는 한 둘 다 17, 18번이 다 이번 주 수요일에 듀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군 복무 중인 학생들 어차피 이제 쭉 들으니까 뭐 이거 리코딩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하진 않지만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훈련이 몰려서 많은 학생들이 듀를 잘 맞출 수 없다 한 주 연계해 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PLMS 상에 우리 조교들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거기 연락을 해서 미리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미리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커렉션, 클래리피케이션 이런 건 특별히 없고요. 오버뷰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와이파이라는 챕터 4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챕터 4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늦었는데 챕터 4에서 거의 한 달을 보냈죠.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실제로 작년 같으면 챕터 9에서 또 이제 주로 피지컬 레이어 얘기를 많이 제가 했는데 그때 말했던 걸 상당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챕터 9에서 LTNR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나갈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 또 여기 11에 보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많이 챕터 4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챕터 5 라우팅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어요. 리뷰를 하자면 그 피지컬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개념들, 특히 이 레이디오 웨이브를 이용한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안테나에 인가하는 전기 신호,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봐야 되고, 이게 여기 있죠.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이것과 등가인, 수학적으로 등가인 컴플렉스, 이게 리얼인데 컴플렉스고, 밴드 패스인데 베이스 밴드. 제가 좀 이제 베이스 밴드라고 했나요? 밴드 패스죠. 리얼일 때는 밴드 패스,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가 존재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조라는 말,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스 앵글을 시간에 따라서 바꾸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를 모듈레이션 이렇게 했는데 요즘도 틀린 말은 아니고 다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모듈레이션 심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그 캐리어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스 앵글을 바꿔서 어떤 파형을 이렇게 표준으로 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웨이브 폼을 정했다. 웨이브 폼이 뭐냐? 그 표준은 이런 식으로 웨이브 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다 모듈레이션 스킨, 모듈레이션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현대의 디지털 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어댑티브 코디드 모듈레이션 또는 어댑티브 모듈레이션 앤 코딩이라고 불리는 기법인데요. 채널의 상황에 따라서 더 레이트를 높이거나 또는 이제 이 디지털 심볼의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또는 모듈레이션 오더를 높이거나 하는 낮추거나 하는 일들을 적응적으로 하는데 표준마다 MCS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채널 퀄리티 인디케이터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몇 번으로 통신하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표준들은 모듈레이션 심볼의 컨스텔레이션을 16 쿼암까지만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4고 와이파이 6에서는 예를 들면 1024 QAM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까지 모듈레이션 심볼로 서포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채널이 굉장히 좋을 때 와이파이 4보다는 와이파이 6에서 훨씬 더 빨리 전송할 수 있을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점점 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 만들어진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들 그 다음에 여러 안테나로 RF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녀석들의 가격이 내려가고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더 복잡한 수학적 논리적인 연산들을 함으로써 점점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앤 코딩 시스템에서 이 코딩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최근에는 그 BICM이라고 해서 Bit Interleaved Coded Modulation이라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아이디어를 써서 보통 이 모듈레이션 앤 코딩을 한꺼번에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비트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열을 리던던시를 넣어서 비트열로 바꿔요. 그래서 에러 컨트롤 코딩을 그냥 비트 레벨에서 비트 레벨로 하고요. 물론 이제 숫자는 늘어나요. 예를 들면 리던던시를 그냥 2번씩 넣는 레피티션을 2번 한다고 해보세요. 3번이나. 예를 들어 3번 했어요. 그럼 100비트 들어가서 300비트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끊어서 이 모듈레이션 심볼들로 매핑하는 걸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 있지만 비트를 코딩할 뿐만 아니라 인터리빙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듈레이션 심볼에 따라서. 이런 게 지금 대세라서 그냥 와이파이 표준도 그렇고 LTE, 5G 표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MCS 테이블에는 어떤 라인을 딱 찾으면은 거기에 모듈레이션 심볼이 뭐다라는 게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코딩을 거는 바이너리 에러 컨트롤 코딩을 거는데 그 코딩 할 때 필요한 파라메타들도 같이 스페시파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커뮤니케이션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디지털 통신에서 중요한 개념들 이런 걸 말을 했는데 와이파이 4, 5, 6에서는 이것 말고도 또 최근에 디지털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써서 마치 우리가 어떤 통신을 할 때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까지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든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멀티 안테나를 써서 그것을 마이모 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 마이모 기술, 마이모 기법.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채널이라는 것을 시스템으로 보고 거기에 송신 안테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플 인풋을 제공하고 수신 안테나가 멀티플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와이파이 4, 5, 6는 각각 이 마이모 테크놀로지에 소위 말하는 싱글 유저 마이모, 그 다음에 다운링크 멀티 유저 마이모, 업링크 멀티 유저 마이모 기술들을 각각 표준에 넣어서 점점 더 효율적인 멀티 안테나 기법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와이파이 6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레이턴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FDMA,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 멀티플 억세스니까 이제 스테이션들로부터 AP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다릴 필요 없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쪼개가지고 서로 부반송파를 서로 다른 걸 나눠 가져서 한 번에 송신할 수 있게 이런 기법도 도입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프리뷰는 요 챕터 5에 오늘 올렸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표시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라우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핵심은 투 레벨 라우팅이라는 것이 지금 더 인터넷에서 받아들여져 있다.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인터 도메인 라우팅과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으로 되어 있다 해서 오늘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 뭔가까지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좀 복잡하게 만든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드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우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죠. 예. 여러분이 네트워크 관련된 과목을 들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이죠. 그래서 더 OSI,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라는 곳에서 만든 이제 7레이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많이 더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5개의 레이어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OSI 7레이어 모델과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과 레이어 1부터 한 레이어 4까지는 이름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제일 아래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봤던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또는 뭐 링크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 3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 4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름이 좀 달라져요. 7레이어일 때는 제일 위에 L5라고 해놓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것을 뭐 또 세 개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이 5레이어 모델과 OSI 7레이어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4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이 이제 1, 2, 3, 4까지는 뭐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L1, L2, L3까지는 이렇게 말해도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레이어 1 그럼 다들 뭐 어느 모델로 양쪽 어느 걸로 하든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L2 그러면 링크 레이어네. L3 스위치 그럼 어느 경우든 간에 얘는 레이어 3에서 작동하는 스위치구나. 예를 들면 이서넷 스위치구나. 그러면 얘는 이서넷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IP 프로토콜도 뭔가 서포트하겠네. 이런 우리가 감을 쉽게 알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수님들 강의 이런 거 보면 특히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피지컬 레이어 접근할 때 이 레이어드 프로토콜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처럼 피지컬 레이어만 평생 또는 링크 레이어 정도만 보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레이어드 프로토콜 얘기를 잘 안 하고 강의를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최근의 어떤 뭐 동시대의 컨템포러리한 어떤 시야를 좀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L3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L5에서 L1까지 안 보고 L3만 얘기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레이어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러면은 여러분이 뚝딱뚝딱 혼자 만든 게 아닌 이상은 많은 이 소위 말하는 뭐 벤더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매뉴팩처러 또는 많은 인더스트리얼 컨소시엄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러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시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표준이란 걸 만드는데 표준이란 걸 만들 때는 어때요? 어떤 레이어들은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어떤 레이어들은 새로 만들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드 프로토콜, 레이어드 프로토콜 스택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일하는 엔지니어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호스트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HTTP 이런 걸 쓴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의 호스트 컴퓨터가 제일 먼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때요? 퀘어리를 날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패킷을 넓은 의미의 패킷이죠. 패킷을 먼저 하나 만들고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쨌든 와이파이든 이서넷이든 통해서 다른 데로 가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 내에서 이 레이어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지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헬드 디바이스나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려 그러면 레이어 5부터 레이어 1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날린 레이어 1에서의 어떤 피지컬한 패킷이 날아가서 이제 어딘가 수신이 되겠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피지컬 레이에서 받고 그냥 끝?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지컬 레이에서 받아서 어때요? 물론 L1 스위치 이런 것도 기억나죠? L2 스위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레이어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리피터라면 피지컬 레이어에서 증폭을 해서 보내고 할 테니까 여기서 지금 내려온 다음에 이게 만약 뭐 장소, 이게 시간이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때요?
레이어 1에서만 자꾸 움직이겠죠. 리피터를 따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냥 증폭하잖아요. 그럼 노이즈도 같이 증폭되고 인터페런스도 같이 증폭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복잡한 시스템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 L2 예를 들면 허브를 만들 수 있고 L3 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패킷이 어디에 도착해서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까지 갔다가 다시 전송이 되죠.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L2 스위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떤 이서넷 스위치에 허브에 달려 있어요. L2 레벨에서.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까가지고는 그냥 맥 어드레스 보고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네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다시 보낼 때 어때요? 다시 피지컬 레이어로 내려오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L3 스위치로 갔어요. 그럼 걔는 어때요? 네, 여러분의 그 IP 패킷까지 다시 까가지고 디캡슐레이트를 해서 거기 있는 IP 어드레스를 읽어서 뭔가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가정이 뭐냐면 또 다른 어떤 L3 라우터든 거기에 보내는데 당연히 다시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받으면 다시 L3까지 올리고 다시 내리고 L3까지 올리고 다시 내리고 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멀리 갔어요. 또는 우리 학교 내에서 갔어요. 그래서 어떤 L2 스위치까지 갔다가 여러분 호스트 컴퓨터, 상대 호스트, 데스티네이션 컴퓨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L1, L2, L3, L4 해서 다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프레임을 차례로 까면서 저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번에. 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L3에서 L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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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로. 레이어 3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보도 되는데, 하지만 어때? 예, 다시 내려와야죠. L2, L1 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L3에서 로 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실제로는 어때요? 그 링크를 거쳐갈 때는 항상 L1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작년 강의를 들으면서 요 얘기는 꼭 해줘야겠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도 제가 마치 L3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좀 말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IP 패킷을 어떤 소스 호스트로부터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로 보내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 레이어 3에 해당하는 어떤 라우터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L1, L2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일단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L4는 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이 챕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라우터들이 패킷을 어떻게 IP 패킷을 어떻게 라우팅하느냐 이거를 뭐 완전히 새로운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방법은 예전에 우편물 특히 뭐 국제 특수송 이런 거 있잖아요.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도 해외여행을 하잖아요. 국외 여행을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때 실제 벌어지는 일과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뭐 어떻게든 갈 수 있죠. 여기서 포항에서 예를 들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탈 수도 있고요. 또는 포항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하루에 한 번 있나요? 그걸 탈 수도 있고 또는 일단 대구까지 간 다음에 갈아탈 수도 있고 뭐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예.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까지 죄송합니다. 김포공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려면 많은 경우에 인천공항으로 가죠. 특히 뭐 남미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산에서 가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김포에서 가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인천공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지역의 경계에 있는 게이트웨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더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더 게이트웨이.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비행기로 포항에서 예를 들면 김포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김포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보면 포항공항과 김포공항이
여러분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어떤 경로가 되죠. 예, 그런 것들은 특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우리 게이트웨이 중에서 그 인테리어 게이트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이 이, 이 라우팅에 참여하는 녀석은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와 인테리어 게이트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져요.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미 멘탈 모델 또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IP 패킷을 라우팅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실제로 우체국에 가서 미국 주소를 어떻게 써 넣어요?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죠. 여러분 주소도 써 넣죠. 소스 어드레스죠. 그게 IP 어드레스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겉봉에다가 실제로 여러분의 우편물이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가는지 표시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인터넷 프로토콜은 패킷에다가 더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는 패킷에다가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체국이라는 전국 전 세계 우편 연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여러분의 우편물을 미국의 어떤 특정 주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디로 보내고 그다음 받은 애들은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항 우체국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어떤 우체국들을 거쳐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주소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뭐 서울 뭐 어디 중앙 우체국에 뭐 국외 우편물 어디로 보낸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걸 국제 우편물을 받은 뭐 우리나라 중앙 우체국은 이것이 미국일 때는 어디로 보내고 영국일 때는 어디로 보내고 이런 정보만 있지 그게 실제로 영국일 때 들어가서 걔가 뭐 그 안에서 영국 내에서 어떻게 도는지 뭐 알 바 없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있잖아요. 앞으로 엔지니어로서 이제 뭐 미래를 살면서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유사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모르는 걸 내가 지금 당혹스럽게 처음 맞닥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건 이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특별히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네 그냥. 공부도 뭐 대충 해놨다가 문제가 오면은 그때 맞닥뜨리면 되겠네. 그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첫 번째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멘탈 모델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그것을 학습하고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류를 잘못 생각함으로써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주라기 공원 영화를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동물원에 가서 꼬마가 조그만 뭐 새들, 타조 새끼라든가 새끼 타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귀엽죠. 그렇죠? 낭만하니까. 네. 그래서 조그만 새같이 생긴 애들은 그냥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덩치가 크니까 뭐 닭보다는 그래도 6살짜리 꼬마가 덩치가 크잖아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주라기 공원 2에 보면은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어떤 이제 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닭처럼 생긴 공룡들이 이제 있죠, 조그만. 그래서 꼬마가 뭣도 모르고 이제 귀엽구나 하고 했는데 걔들은 어때요? 달라들죠. 잡아먹겠다고. 네. 그런 장면이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미국 영화들이 다 그렇듯이 애가 다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죠. 비명 소리만 들리죠. 그 더 무서웠어요, 저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멘탈 모델을 가지는 건데 그 멘탈 모델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또 알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 모델이나 비슷하다고 막 적용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면서 이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과 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 항공 여행을 할 때도 인천공항에서 보면 여러분이 미국 내에서 공항에 그 입국 심사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지 뭐 다시 걸어가는지 비행기를 타는지 뭐 안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크게 움직이는 그 노선만 나오죠. 맞습니까? 대한항공과 여러분이 어떤 제휴한 회사들 해서 국내선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내려서 내가 어떻게 가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우 유사해요. 오늘 배울 것과.
차이점이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최대한 지적하려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레벨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우편물이 갈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IP 패킷의 이 더 인터넷에서의 라우팅을 위해서는 크게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과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2레벨 라우팅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3레벨, 4레벨, 5레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2레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2레벨이라고 하는데 2레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여러분의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까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도메인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도메인 간에 도메인 내부에서인데 이것도 또 주의를 해야 돼요. 도메인 내부면 예를 들면 postec.ac.kr 내부에서니까 내 지금 여기 LG동 102호에 있는 이 컴퓨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여기까지 오는 거 다 포함되는가 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용어가 이제 나와요. 인터 도메인, 인트라 도메인이라고 하냐면 그냥 뭐 말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메인과 좀 달라요. 예를 들면 postec.ac.kr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메인이죠. 그렇죠? 도메인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 할 때 그 도메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ostec.ac.kr이 서브 라우팅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한국에 있는 여러 도메인들을 합쳐서 큰 도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지금 말하는 도메인이 여러분이 아는 그 스피시픽한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도메인으로 보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여기 번호를 제가 따로 해놨는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것은 이 라우팅 도메인 간의 이미 너무 복잡하지만 인터 도메인은 인터 라우팅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나오겠지만 BG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게이트웨이들 간의 프로토콜이에요. 이 경계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라우팅 도메인의 경계예요. 이 보더는 라우팅 도메인의 경계. 라우팅 도메인의 보더에 있는 보더. 글자 맞나요? A가 있던가요? 네, 기억이 안 나요. A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더에 있는 게이트웨이, 라우터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들 간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라우팅 도메인 안에도 여러 L3 라우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포항공대도 어때요? postec.ac.kr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도메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말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교 안에도 L3 라우터들이 있겠죠. 여러 개.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말하는 이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것을 정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은 그렇죠? 이 라우팅 도메인 안에 있는 녀석들은 같은 라우팅 도메인, 나중에는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라고 하는데 같은 번호 내에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하나의 뭐 자치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녀석인데 여기는 뭐냐면 인트라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다른 프로토콜에 의해서 안에서 라우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우리 교과서는 이 말하고 저쪽 교과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해서 저도 100% 알지는 못하는데 간단히 그래도 얘기하면 2레벨 라우팅이 일어나고요. IP 패킷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2레벨 라우팅을 하고 바깥쪽에서 크게 움직이는 거는 인터 도메인 간 라우팅인데 BGP라는 프로토콜로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 도메인, 도메인 내에서, 라우팅 도메인 내에서 라우터들, L3 라우터들끼리에는 IGP라는 프로토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투 레벨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도메인 간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학기 초에. 도메인 간의 어떤 라우팅에 있어서는 단지 쇼티스트 패스, 가장 짧게, 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런 것보다는 서로 과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먼저 나오는데 이 도메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선호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도메인과 내가 인접해 있지만 내가 패킷을 보내서 저쪽 다른 도메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넘겨주면 나한테 돈을 왕창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그냥 단지 가깝다고 내가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잘 이 프로토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 네트워크가 자라날 때, 점점 커질 때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싱글 레벨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라우터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이 어때요? 서로 하나의 소스 라우터들로부터 데스티네이션 라우터까지 가야 되는 패킷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 특성처럼 참여하는 우체국들을 잘라놓은 거예요. 레벨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우편물을 취급하는 그런 우체국들 간에 서로 어떻게 주는지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100여 개국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100개 이상의 우체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다 우리나라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하면 전 세계 10,000개 우체국, 훨씬 많겠죠, 사실은. 예. 10,000개 우체국이 뭐 무슨 팔러시와 쇼티스트 패스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어떻게 라우팅을 하면, 어떻게 포워딩을 하면 될까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스러워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말했지만 로컬하게 마디피케이션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을 바꿔먹고는 야야 우리 국내에서 우체국 우편 번호 다 바꾸자 체계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우리나라 우체국 번호가 어떻게 됐냐면 세 자리 대쉬 세 자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포항공대 주소도 뭐 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5자리로 그냥 바뀌었죠. 대쉬도 없고 맞습니까? 이런 거를 바꾸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다 바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로컬 마디피케이션을 했을 때 너무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라 놓은 거예요.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미국에서 어땠어요? 그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뭘 한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하죠? 간선제처럼 하죠. 그러니까 먼저 투표할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가서 국회의원을 뽑고 뭐 이런 식이죠. 상원, 하원. 네. 잘라놓는 것도 계속 잘라놓는 거죠. 잘라놓으면 어때요?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특히 리소스를 가지고 다툴 때 처음에 합의를 해서 이 리소스는 여기만 쓰고 저 리소스는 저기만 쓰자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 뭐죠? 여러분이 최적화를 할 때 리소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한 번에 해서 하면은 다 좋아져요. 글로벌하게 사용하면. 학교 내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잘 쓸 수 있도록 뭘 하나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으면 언제나 효율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룰에 따라서 이 삶이 내가 어떻게 될지를 계획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서 온갖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학기에 군에 입대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큰맘 먹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필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 장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뭐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바로 망할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 갑자기 뭔가를 바꿔버리면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죠. 자원을 공유하고 한 번에 최적화하면 훨씬 효율이 높으니까 경계를 없애자. 이 경계가 다 이게 무슨
무슨 마피아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런 크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뒤에는 뭐예요? 자기가 그 리소스에 관심이 있는데 경계가 있어서 못 먹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뉴욕 동물원에 사자가 있는데 맨날 그 동물 사육사가 주는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옆에 이쁜 얼룩말이 있는데 저 고기도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케냐 자연동물원처럼 경계를 없애놓고 삽시다. 우리 다 착한 동물들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싶은 거죠. 마다가스카르 만화에서 동기부여가 됐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마다가스카르 만화를 모르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세대.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이제 설명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의 레벨로 쇼티스트 패스 이런 거 하는 게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팔러시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수식으로 넣기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투 레벨로 나눠 놓으면 위의 레벨에서 참여하는 라우터들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 팔러시 관련돼서 이 트랜식과 피어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ISP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축약어를 하나 알아야 돼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불리는 애들은 자기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임대해서 쓰든 뭐 어쨌든 간에 자기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는 자기가 팔러시를 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가입자들로부터 우리 팔러시는 이렇습니다 하고 가입자를 받겠죠. 그러면 이런 ISP들 간에서도 패킷을 주고받아야 되고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피겨 5.1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ISPA라는 녀석이 이 그룹 안에 여러 인트라 도메인 라우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인트라 도메인 라우터들은 또 여러 호스트가 연결돼 있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ISP-B라는 애도 자기가 보더에 있는 라우터가 있고 인테리어 라우터들이 또 있고 거기에 수많은 서비스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고 또 ASP-C에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얘들 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들 간에는 예를 들면 이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피어링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서로 그냥 우린 트래픽 그냥 서로 무료로 해라는 합의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어때요 여기서 ISP-A에서 ISP-C까지 뭔가 ISP-B까지 보내면 요거는 그냥 무료로 가는 거고 B에서 A로 오는 것도 무료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ISP-B와 ISP-C도 피어링 어그리먼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B에서 가서 C로 가는 것, C에서 와서 B로 가는 것들은 그냥 뭐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왼쪽 그림에서 지금 왼쪽 그림 얘기하고 있어요. 왼쪽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 A1이라는 호스트가 C1이라는 호스트에게 패킷을 날리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네. 패킷이 그냥 쭉쭉쭉 지나가면 되나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트랜시시잖아요. 목적지가 B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때는 트랜sit 어그리먼트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ISP B가 자기가 목적지인 거는 내 서브스크라이버들을 위해서 받아주겠지만 그냥 나보고 야 토스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트랜시트 어그리먼트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ISP가. 그러면 이제는 A1이 만든 녀석이 이렇게 트랜시트해서 C1까지 갈 수 있고 또 C1에 있는 게 와서 A1까지 갈 수 있죠. 이 경우는 물론 어때요? 보면은 뭐야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 싶지만 지금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기 굉장히 많은데 그냥 편의상 세 개의 ISP만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이지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ISP 간에는 어쨌든 어떤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 물론 이거는 좀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좀 있으면 뒤에서 또 제가 설명할 텐데 그것부터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ISP와 관련해서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typical agreement에서 위에는 좀 익스트림한 경우였죠. typical agreement인데 여기서도 ISP ABC가 있어요. ABC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transit 해서 transit agreement가 다 있죠. 예, 해피한 경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그다음에 여기 peering agreement가 있잖아요. 이 peering agreement가 만약 없다면은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A1에서 B1까지 보내려면. 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연결이 다 돼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모든 서브스크라이버를 위해서 해피할 텐데, 하지만 ISP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여러 루트가 존재할 텐데 마음에 안 드는 녀석도 있을 거고, 걔가 과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가 낡아서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뭐 어떤 매트릭 하나만 가지고 거리가 가깝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예, 아까 ISP 관련해서 IXP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기 위해서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예, 책에 없다 보니까 제가 저 뒤에 붙여놔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IX 또는 IXP라고 하는데요. 예, 이 X를 붙이는 게 유행이라고 했었죠, 제가. 예, 그래서 참고로 뭐예요?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서 뭐 AM, FM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디지털 라디오를 하면서 뭐 XM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X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인터넷 익스체인지 해서 여기서 E를 안 따고 X를 따온 거죠. 그래서 IX 또는 IXP라고 하는데 ISP는 어때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였잖아요. 얘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뭐 예를 들면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왜 나왔느냐? 그림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왼쪽 그림이 매우 훌륭한 그림인데요. ISP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어요. 예, 8개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예를 들어서 뭐 fully connected mesh 프로토콜 그래프라면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고,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연결을 해놓고 지금 편의상 예를 들면 여기는 피어링이고 여기는 트랜시시고 뭐 하면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죠. 자기들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패킷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 IX 또는 IXP라는 놈이 나와서 다시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 토폴로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ISP들이 하나의 IX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IX와 거래를 하기로 한 ISP들끼리는 예를 들면 규약에 의해서 얘들 약속에 의해서 그냥 다, 예, 과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뭐 팔러스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IX로 돌아서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이렇게 함으로써 ISP들은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더 만족스러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IX라는 게 몇 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IX와 ISP와도 프로토콜로 뭐 보낼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지만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그냥 간단하게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찾았을 때 한 4개 정도의 IX 기관들이 있어요. KINX, 이게 다 X가 Exchange 아까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KIX, 그 다음에 KT도 IX를 만들었어요. 사실 KT와 데이콤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KTIX, 데이콤 IX. SKT가 없죠. 예, SKT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SKT는 처음부터 한국이동통신회사를 이제 민영화하면서 생긴 게 SK텔레콤이라고 봐야 돼요. 한국이동통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KT는 본래 한국통신공사인 국영기업이었죠. 그게 민영화된 거고, 지금도 근데 뭐 100% 민영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콤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국영에 가까운 제2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국제전화, 그다음에 국내전화 이런 거.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LG의 정부가 팔았죠. 그래서 이제 데이콤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데이콤 IX 이렇게 I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예, 어쨌든 간에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IX라는 것에 또 ISP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본 김에 이 IX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이 프로바이더라기보다는 P는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IXP에서는. 수정을 할게요. 예.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아니니까 익스체인지 포인트니까 수정하겠어요. 제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또 이그젬플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하나의 ISP 회사의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 도티드 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요 녀석이 하나의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보더에 있는 라우터들과 인티리어에 있는 라우터들, 큰 것들만 그린 거예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조그만 것들이 또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얘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물론 이 ISP 하나가 어때요? 자기 내부에 있는 라우터들에게 어때요? 또 쪼개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 가지고 네가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ISP가 자기 네트워크를 어떻게 자르느냐의 문제예요. 조그만 ISP는 그냥 익스터널 연결을 해주는 보더 게이트웨이 하나와 예를 들면 뭐 하나와 나머지가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그젬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라우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더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고 자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IX와 연결할 때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녀석으로 포워드해서 IX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ISP랑 연결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IX에 가입 안 돼 있는 어떤 ISP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ISP와. 걔랑 연결할 때는 예를 들면 요 라우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IDC라고 해서 뭐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가요? 뭐 그런 녀석이 또 있죠. 그거랑 연결할 때는 요 라우터를 쓰고 그 다음에 해외로 할 때는 뭐 요 라우터를 쓰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은 보더에 있으니까 틀림없이 BGP 프로토콜을 써서 뭔가 하고 있겠죠. 팔러스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ISP가 어떻게 자르느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 안에다가 라우팅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 그 다음에 이 라우터들이 BGP로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건 조그만 네트워크이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할래 그러면 어때요? 얘들을 예, 그 2레벨 라우팅을 할 때 그렇잖아요. 예, 그냥 이거는 전부 다 안에 있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보고 IGP를 써서 이 안에서 라우팅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그냥 우리가 2레벨 라우팅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이 IX라는 녀석이 매우 중요하다. IXP라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섹션 5.2예요. 그래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걸로 현재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도메인은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DNS 할 때 그 도메인과 조금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더 큰 셋일 수도 있고 더 작은 셋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냥 라우팅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레이어 3에서 패킷을 교환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과는 다르다고 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인터넷 프로토콜은 어떻습니까? 그 패킷의 형태를 지정하고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거였죠.
그 패킷들을 라우팅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따로 만든 거예요. 패킷들을 라우팅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그러면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나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라우터로서 네, 어떤 어드레스로 패킷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IP 패킷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럼 까가지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류를 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어떤 집합에 속하면 나는 내 포트 몇 번으로 보내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오토노머스 시스템 AS라고 하는데 간단히는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라우팅 도메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번호들이 있어요. 고유한 번호들이. 그 번호들을 가지고 이제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BGP라는 것은 프로토콜은 결국 뭐냐면 내가 라우터로서 다른 BGP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라우터들 간에 정보를 교환해요.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IP 어드레스가 가진 패킷이 들어오면 해서 테이블에 집합,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보낼 거냐. 다음 next hop이 뭐냐. 내가 보내는 다음번 녀석이 뭐냐. 주로 IP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몇 번 ISP를 통해서 가냐까지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빌딩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 여기 이제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AS라고 돼 있죠. 오토노머스 시스템에서 번호가 이제 달려 있어요. 여기 3번, 3356번, 7018번, 1239번에서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 보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AS이고 여기는 보면 AS인데 여기에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AS1239에는 요놈과 요놈이 참여하겠죠. 맞습니까? 바깥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AS3에서는 요놈과 요놈이. 동그라미들이 다 라우터라고 보면 되고요. AS7018에는 요놈, 요놈. 그 다음에 AS3356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AS와 연결되는 그 라우터들이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자기 인터널 정보를 주면서 이 각자 테이블을 만드는데 지금 요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제가 칠하는 요 라우터가 만든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두 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이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데스티네이션이 18.0.0.0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저 IP 어드레스면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죠. 여기 슬래시 8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서브넷 마스크죠. 그래서 8이니까 어때요? 8비트, 뭐, 1옥텟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18로 시작하는 모든 녀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옥텟 하나씩에서 4개로 24비트를 끊어 놓은 거잖아요. IP 어드레스에서. IP 어드레스는 뭐예요? 우리가 141.1138863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이 1옥텟씩 4개니까, 48, 32죠. 예, 32고, 처음에 8개니까 18로 시작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넥스트업은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시스템 패스는 1, 2, 3, 9 다음에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 요 녀석이 지금 3이라는 AS에 있는 어떤 호스트 죄송합니다. 요 녀석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3번 AS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3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 놈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BGP의 라우팅 테이블에 따르면 먼저 1, 2, 3, 9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요놈이 지금 제가 칠한 녀석이 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44.228.241.81. 그럼 보내면 그 다음부터 나는 뭐 보내고 끝이지만 그래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키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에 보면 AS 패스가 그러면 AS가 1, 2, 3, 9로 갔다가 그 다음에 3으로 갑니다. 뭐 어떻게 가겠죠. 그렇죠. 나는 몰라요. 나는 넥스트 한 번 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호흡이 몇 번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나라를 거쳐가는지는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까요? 그랬더니 똑같은 게 있어요.
18.0.0.0에 또 슬래시 8이에요. 서브넷 마스크가 8번이에요. 그럼 위에 거랑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next 홉은 33, 여기 애트리뷰트를 먼저 보면 좀 개스가 되는데요. 3356으로 가서 3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3356으로 가서 3으로 간다고 돼 있죠. 그런데 만약 이놈이라면 다음번은 어때요? 요놈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4.68.0.243은 자기 내부에 있는 라우터인 것 같아요. 이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내면은 결국은 3356 AS로 가서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3번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같은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뭐 보면 expiration time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좋아하고 마킹을 달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개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뭐 쭉 업데이트하는 와중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물론 이제 책마다 다르고 페이퍼마다 다 다른데 마킹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부등호 기호로 표시하는데 그럼 뭐냐면 동일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집합에 대해서 지금 요 녀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표시한 녀석. 자, 그러면 위에 이그젬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이 있으면 얘가 첫 번째랑 똑같은데 얘는 세 번째죠.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번째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 숫자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똑같은 라우터예요, 우리가. 요 녀석, 요 똑같은 라우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라우터. 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이제는 7018로 갔다가 그렇죠? 예. 33563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데 위에도 그러면 여기서 7018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뭔가 좀 이상하네요. 7018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약간 일관성이 없죠. 참고로 같은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래서 번호도 다르고 어디로 보낸 걸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보냈나? 네, 이렇게 해서 가나요? 네. 여러 가지 패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패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쨌든 어떤 내부적인 동일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가동치를 둬서 선택한다거나 해서 넥스트업을 찾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라우팅 도메인 간의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라우터들이 있잖아요. 걔들끼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말했지만 너무 많은 애들이 참여하게 하면 이걸로 그냥 네트워크가 플러드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놀랍게도 이 BGP에 참여하는 애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과서 저자가 말하고 있어서 저도 안 세봐서 몰라요. 잠깐만요. 네,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이 BGP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라우팅 도메인에서 다른 라우팅 도메인까지 테이블을 만들 때 그러면 아까 애트리뷰트에 합이 몇 번 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AS 뭐 이렇게 번호로 나올 때. 100개, 1000개 나올 것 같지만 대충 한 6개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BGP로 서로 주고받을 때 6개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AS라는 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예. 크게 묶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내 자신은 하나인데 어때요? 다른 오토노머 시스템들을 묶어서 큰 번호를 할당하면은 또 그쪽으로만 탁 넘기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렇게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에서 이 애트리뷰트가 길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네, 이 얘기도 했고요. 네,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죠? 네,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죠? 오토노머스 시스템 간들에는 서로 사이에서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인해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로 서로 어떻게 라우팅할지를 정하지만 AS 안에서는 IGP를 써서 그 안에서 라우팅을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패스 벡터 알고리즘을 써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했지만 이 프로토콜이라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화살표에 돼 있는 이 녀석들 있잖아요.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데 패스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패스 벡터라는 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패스 벡터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자기의 네이버,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에게 그렇죠? 내가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패스로 가고 싶어. 예를 들면 어떤 패스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여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좀 오늘 늦게 시작했죠. 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보면 A가 데스티네이션일 수도 있고 B가 데스티네이션, C, D가 데스티네이션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라우팅은 데스티네이션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A가 데스티네이션일 때 서로 정보 데스티네이션이야. A가 데스티네이션에서 서로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할 때와 B가 데스티네이션일 때 우리 어떻게 할래? 하고 주고받을 때가 다르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데스티네이션으로 4개가 가능하지만 일단 이 그림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 D인 걸로 우리 자토이해 라고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D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돼요? 자기가 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D야 라고 자기한테 연결된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자기가 D랑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D로 보내려면 나한테 보내면 내가 연결이 있어 라고 얘는 또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라는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나는 C인데 지금 우리 D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D가 데스티네이션인 거. 나도 연결 가능해 하고 알려주는 거. 그럼 A 입장에서는 이제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패스 벡터 알고리즘의 일종이니까 정보를 2개를 받았죠. 지금 D까지 가는데 이 둘 중에서 뭔가 하나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건 아까 말했지만 어떤 팔러스에 의해서 내가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는 어때요? 자기 테이블에 B로 갈 수도 있고 C로 해서 갈 수도 있죠. 데스티네이션까지. 그런데 아까 마커를 어때요? C로 해서 가는 걸로 마커를 달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 애트리뷰트에다가 내가 C로 보내면 C 다음에 D로 가. 여기서는 뭐 이제 바로 투홉 만에 가는 거죠. 이게 3홉, 4홉이면은 어때요? 거기 애트리뷰트에 여러 개가 이제 붙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4개에 대해서 A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D로 가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B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A가 예를 들면 또 애드버타이즈를 해요.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C랑 B한테 나는 D로 가려면 어때요? 예, 이렇게 가겠다라고 알려줘요. 그럼 얘는 어때요? 자기가 B는 C가 예를 들어 A가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것을 얘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자기가
바로 D한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A가 뭐라 그러냐면 D로 가는데 자기한테 보내면 내가 C를 거쳐서 D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B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자기 팔러시에 의해서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있는지 트랜스드 어그리먼트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D가 데스티네이션이고 A의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그림은 다시 말하지만 D가 데스티네이션이야 하고 이제 이 A, B, C, D 라우터들이 그, 대표하는 각 AS를 대표하는 녀석들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우리는 A의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린 것이지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이것을 패스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패스 벡터 알고리즘의 일종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좀 끝내기 전에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냥 네트워크가 특별히 변화가 없는 이상 이 모든 라우터들이 각자 만들 라우팅 테이블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 스테이블해집니까? 즉 수렴합니까? 극한이라고 하면 딱 정해진 대로 딱 갈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안타깝게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 예, 사실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사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2021년에 페이스북이 그냥 몇 시간 동안 접속이 안 됐어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들의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이 BGP 프로토콜에 따라서 결국 이제 내가 인포메이션을 쭉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실수가 벌어졌냐면은 이 페이스북에 연결되는 이 라우터들의 IP 어드레스들의 이제 익스피레이션이 보통 붙거든요. 얼마 지나면 내가 익스파이어 되니까 네가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 안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 단위로 재정비를 해요. 그러면 이 BGP 프로토콜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할 때 내 정보를 주면서 내 이 라우터는 일주일 후에 오프라인이 될 거니까 너 몇 초 후에 다시 리프레시 해봐. 이런 정보를 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익스피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익스파이어 된 다음에 다시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라져 가겠죠. 전체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BGP 프로토콜에서 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서 이 페이스북 도메인 네임으로 도메인 네임 서버들이 전부 위드드로우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관련된 걸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딱 치면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왜냐면 없으니까. 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사고가 또 난다면 안 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난 적이 있죠. 예, 밤새 뭘 한 다음에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싹 지워지는 바람에 뭐 네트워크가 먹통이 된 적이 많이 있죠. 예전에 카카오톡이 안 되거나 대부분의 경우가 이 BGP 프로토콜과 관련이 돼 있거나 아니면 DNS 서버가 뭐가 잘못됐거나 둘 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예전에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 IDC를 테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분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네트워크 이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은 이 BGP라는 죄송합니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지금 현재 더 BG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업데이트하는 와중에서 뭔가 잘못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어때요? 그게 인텐셔널한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도록 그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충 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BGP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IGP 얘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여기 오실레이션도 있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컨버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대충 얘기를 했는데 예, BGP도 끝까지 얘기를 못했고 예,
큰일인데요. BGP는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네, 급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나가셔도 돼요.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 그림에서 ISP-A와 B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말했지만, 서로 연결되는 이 BGP에 참여하는 라우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ISP-A가 ISP-B와 연결되는 R4죠. 이 녀석과 연결된 라우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나는 뭘 더 원해요. 특히 X로 갈 때는 뭘 더 R1으로 가고요. Y로 갈 때는 R2로 가면은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R1이 X에 연결돼 있다, R2가 X에 연결돼 있다는 정보는 사실 IGP에 의해서 결정될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건데 저걸 조금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멀티 엑시스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을 붙여서 보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을. 멀티 엑시스 있을 때 엑시스 두 개죠. 출구가 여기로 향하는. 그랬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달아가지고 어떤 IP 어드레스면 R1으로 보내고 어떤 IP 어드레스면 R2로 보내라고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계속 바보처럼 아까 얘기한 간단한 BGP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modify 해서 점점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섹션 5.2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2인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대해서는 마친 걸로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5.3부터 해서 챕터 5를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